또 금방 또 허기가 지는 가짜 배고픔, 이 운동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을 빼고 싶은 거죠. 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해독과 영양입니다. 다이어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체지방을 줄이고 싶지 근육량을 줄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체지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지방을 대사하는 간이라는 이 장기를 집중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70% 해독력을 가지고 있죠. 이 70%를 해독하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리파제라는 이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간이 바로 이 모든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 원료를 공급하는 마치 공장과 같은, 거대한 공장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또 이 지방을 분해하는, 또 해독에 관련된 일도 같이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굶고 뛰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간이 튼튼해야 된다. 간이 지방 분해를 잘 해야 되고, 지방 분해 효소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몸에 이제 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염증이 많고 체지방에 독소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이 체지방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간 건강입니다. 그래서 간의 건강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먹고 싶은 거잖아요. 왜 더 먹고 싶을까? 바로 과식을 부르는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채소로 한 바구니를 먹으면 우리는 먹으라고 하면 과식할 수 있을까요? 과일로 우리가 과식하라고 하면 과일로 과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과일, 채소로는 과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나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념을 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그냥 익혀서 먹거나 또는 생으로 먹을 때는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하는 음식은 양념이 강한 음식, 또 막 튀긴 음식, 치킨 같은 거, 피자나 또 양념이 많이 있어서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은 음식을 계속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을 최소로 하고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이 잘 안 되는데, 그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음식에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효소의 양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통장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유로운 생활이 되듯이, 인체가 소화시키고 또 대사를 하고 또 호흡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암세포를 처리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는 이 효소가 반드시 어느 정도 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그걸 재료 삼아서 효소를 만들거든요. 죽은 음식, 가공된 음식, 양념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효소가 잘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효소 양을 더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일, 채소는 그 자체로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식이 줄어들게 되죠. 가공된 음식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 식욕 촉진 호르몬, 이 렙틴과 그렐린의 이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자연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서서히 배가 부르고 더 먹지 말라라는 이제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딱 적정한 시기에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멈추게 되는데, 가공된 음식이나 양념이 많은 음식은 렙틴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과식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중독성 배고픔은 마치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의 카페인 금단 현상, 또는 담배를 끊었을 경우의 니코틴 금단 현상 같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화학물질에 사람이 길들여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구역질 같은 이런 느낌들이 옵니다. 중독성 배고픔이라는 것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 쉽게 허기가 지고 또 그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체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금단현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은 일단 윗속에 음식이 없는 순간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느껴져서 또 다른 음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이후에
또 콜라를 마시거나 또 감자칩을 먹고 또 과자를 또 찾게 되는 이 가공식품이 또 다른 가공식품을 계속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금단현상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올 때 반드시 내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는 중독성 배고픔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 때 실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배고픔인 거죠. 이것은 중독성 현상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위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식사를 하고 싶은 진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에 대한 금단 현상이 아니고 음식을 채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인 거죠. 진짜 배고픔의 상태는 인체가 위 소화기관이 비어 있다가 이제 소화할 준비가 잘 됐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소화 효소도 적절하게 잘 분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허기가 지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들, 자연 유래의 음식을 드시면 몸이 잘 소화도 잘 되고 꼭 필요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과는 다르게 적정량을 먹게 되고 또 이후에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가짜 배고픔이 아닌 진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이나 비만이나 어떤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소화가 잘 되고 또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배고픔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인지를 구분한다라면 큰 병이 없고 더 건강한 삶, 또 비만이 없는 날씬한 몸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패스트푸드와 가공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는 고기 또 많이 있고 정제된 밀로 만든 빵을 많이 먹게 되죠. 또 이 음식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또 금방 또 허기가 지는 가짜 배고픔, 중독성 배고픔이 생겨서 또 단 음료수, 달콤하고 또 시원한 그런 탄산음료를 또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게 되는 설탕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당연히 또 탄산음료를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는 몸에 초과되는 그런 당분 때문에 바로 비만과 직결이 됩니다. 또 가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는 문제가 같이 생기게 되죠. 가공된 음료에는 설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시럽을 통한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액상과당은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고 일단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또 비만을 빠르게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와 또 가공 음료, 이 두 가지가 또 어린이 비만에서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자연의 음식인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이런 자연 유래 음식을 먹는다면 가짜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또 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 음료를 조심하는 것, 패스트푸드를 조심하는 것이 비만의 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칼로리를 제한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쌓인 칼로리를 태우자, 지방을 태우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몸을 기계로 인식한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칼로리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음식은 몸에 칼로리를 축적시키거나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또 잘 찌꺼기를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과잉 칼로리만 있고 이 칼로리를 태우는 미량 영양소가 없는 죽은 음식, 가공식품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가공식품에는 첨가물들이 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으로 과식했다, 또는 밀가루 음식, 라면이나 국수나 이런 면 종류로 과식을 했다 라고 예를 들어보면 칼로리는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칼로리를 제대로 태워주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효소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빵을 만들고 라면이나 이런 가공식품 만들 때는 반드시 몇십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죠. 이 첨가물들은 우리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이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첨가물에 의해서 시상하부의 기능이 망가져서 적게 먹었는데도 칼로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칼로리를 굉장히 계산해서 100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조금 국수 조금 먹어서 열심히 살을 뺐는데 나중에 요요 현상이 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요요 현상도 역시 뇌의 시상하부, 식욕 촉진 호르몬과 식욕 중추 호르몬의 조절이 되는 역할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만 제한하고 칼로리만 계산하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내 세포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측면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운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동 정말 필요하죠. 심폐의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 또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운동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체력이 없는데도 PT를 일부러 계속 받다가 오히려 몸이 더 상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만나보게 됐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몸 상태를 상담을 했더니 염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또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이 전혀 빠지지 않고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는 몸에 독소와 염증이 많은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운동을 선택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영양과 이 해독의 원리에 근거한 식사법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체력이 되는 만큼 운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만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 좋은 영양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시면서 또 해독이 원활한 몸을 만들면서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몸, 또 살이 더 잘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와 독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살이 찐 분들은 이제 비만 세포가 증가한 상태죠. 비만인 상태에서는 몸에 염증이 많고 또 비만 세균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염증이 많고 비만 세균이 많은 몸이 됐을까요?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염증도 안 생기고 또 건강한 유익균이 많습니다. 네, 문제는 독소가 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공식품, 햄버거, 패스트푸드, 너무 이렇게 과식하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독소가 많이 생겨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음식들은 유해균을 늘립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또 살이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먼저 내가 독소가 많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운동으로 빼는 것보다 해독해야 되겠구나. 해독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다이어트가 빠르게 됩니다. 해독을 하게 되면 염증이 줄고 또 비만 세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면 지방이 분해되는 것은 굉장히 가속화가 되죠.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을 빼고 또 몸을 그냥 혹사시켜서 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해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에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음식은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사실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진짜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저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가장 필수 음식 중에 저는 하루 한 끼만큼은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안에는 인체의 세포에 꼭 필요로 하는
이 필수 영양소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또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와 효소와 또 파이토케미컬까지 저는 총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체의 세포는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온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는 사실 살이 찔 필요가 없는 거죠. 몸 전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먹었기 때문에 지방이 쌓인 상태가 됐는데요. 아주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게 되면 세포가 만족을 하고 몸 전체에도 적당한 혈당, 적당한 혈압, 적당한 또 이 식욕을 만족하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소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빵 종류 음식, 또 다 익혀서 만든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고기 요리, 이런 것들은 좀 과식하기가 쉬워지죠. 대부분 요리가 다 되어 있는 죽은 음식의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 반응이 현재 상실된 상태입니다. 효소는 42도가 넘어서면 효소의 활성이 불활성화가 되는데요. 열에 의해서 가열과 다양한 요리들을 통해서 효소가 없는 음식은 죽은 음식이 되고, 이 죽은 음식은 과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과일로 과식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일은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멈추게 됩니다. 또 채소로 과식해보세요 해도 채소로는 과식이 참 어려워요.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과식이 되지 않고 또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또 뭐 견과류, 이런 자연 유래의 살아있는 이런 식물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을 먹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염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세포에서 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먼저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염증에 바로 빠른 효과가 있는 것이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영양 성분입니다. 몇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 안에, 한 종류의 그 열매 안에는 무려 과학이 다 분석하지 못한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몸의 염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의 경우 대부분 장내 미생물에 비만 세균이 많고 건강한 유익균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 세균을 빠르게 줄이고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야 건강한 다이어트, 빠르게 이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과일 안에 수억 마리의 그런 자연 미생물들이 사람에게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주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더불어서 이 유익균들의 먹이까지 과일에 있는 뭐 식물 성분들이나 또 당, 이런 성분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면서 살이 찐 상태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면서 살이 찐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살이 쪘는데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활력도 넘치고 몸이 너무 가볍다, 이런다면 그 사람의 아마 몸 건강 상태에 맞는 체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살이 쪘다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시고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좋지 않아요.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 지방세포로부터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증도 많은 상태입니다. 염증이 많은 상태라는 것은 건강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몸이 된 거죠. 결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 몸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몸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이제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쌓여있는 이제 칼로리를 소비함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력이 대부분 많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너무 고통스럽죠. 칼로리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배가 고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그 몸 상태가 이미 체력이 떨어졌는데 또 운동을 과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라면 헬스장 등록을 하고도 며칠 가지 못하게 되는, 이래서 대부분 칼로리와 운동으로 접근하는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건강한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또 내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노력,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소화라는 관점은요,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화불량은 단순히 그냥 속이 불편해, 몸이 안 좋아, 피곤해,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소화불량된 그 대사산물은 인체 내에서 다 독소로 반응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된 그 찌꺼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요. 몸에서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몸에서는 좋은 영양을 흡수하고 그 찌꺼기로 나오는 대사산물은 다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가 되고 또 찌꺼기만 싹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식사를 통해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사를 하거나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이 소화불량 상태를 겪게 됩니다. 소화불량은 독소가 되고 이 독소는 또 내 몸을 공격하는 이물질로 작용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이 찌꺼기를 내보내는 모든 장기들을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고 칼로리를 낮은 거를 선택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를 완전히 시키는 것. 완전히 소화시켜서 음식 영양소만 흡수하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사실 영양 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양 과다가 맞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영양 실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음식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몇 칼로리 하면서 열량을 내주는 영양소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탄단지는 대부분 많이 먹게 돼요. 밥도 많이 먹게 되고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빵도 많이 먹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대부분 탄단지, 이거는 영양 과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단지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피와 살을 만들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몸에서 잘 연소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잘 흡수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탄단지를 잘 소화시켜주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몸에서 잘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소화 효소는 우리 인체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효소들의 결과물들로 소화 효소 양도 늘어날 수 있는데, 바로 효소를 만드는 조효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가장 좋은 형태가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탄단지는 많이 먹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 어떤가요? 하루에 한 접시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영양 결핍이 돼서 전체적으로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좀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비만은 현대판 영양실조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효소, 조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효소의 부족, 결국 탄단지가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오고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살이 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육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방이 쌓인 거죠. 지방이 왜 쌓이게 됐을까? 지방이 축적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먹은 음식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쌓이게 됐을까를 보면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잘못된 식사를 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바로 미국인들의 식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인들은 약 하루에 57% 정도를 가공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미국인 표준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유 시리얼을 먹고, 점심에 햄버거, 감자칩을 먹고, 저녁에는 냉동 피자, 냉동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살아있는 음식을 전혀 먹을 기회가 없고, 과일, 채소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가공된 음식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살아있는 효소나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과 또 과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됨으로써 인체 내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과도한 가공식품 때문에 간 건강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대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방이 축적됐다는 것은 지방 대사가 잘 안 된 거죠. 이 지방 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가 간입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지속적으로 해독과 또 너무나 많은 이 칼로리를 대사를 하면서 간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또 탄단지만 치우친 식사를 하게 되면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방 축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경우, 그리고 잘못된 식사, 저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골고루 많이 먹는,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 어디죠? 뷔페를 가게 되면 골고루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종류별로 다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골고루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동시에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는 췌장에서 만들어내지만,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작용하는 이 소화 효소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동시에 골고루 많이 먹는, 골고루 잘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역시 췌장, 그리고 간, 우리 몸의 다양한 이 소화 기관들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또 에너지를 다 만들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쌓이고 이게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그리고 잘못된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식사법, 이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 가장 수분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잠자고 일어난 아침 시간입니다. 이때는 밤새 우리 몸이,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는 계속 여과가 일어나죠. 혈액의 여과가 일어나서 방광에 이제 소변을 모은 상태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동으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수분이 이제 부족해진 상태, 탈수가 되기 전의 상태로 몸이 계속 수분을 여과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주면 수분이 보충이 되면서 탈수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이 소화기가 워밍업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인 거죠.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소화기를 깨우는 호르몬,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기가 잘 일할 수 있는 워밍업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이제 식사 전에마다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기를 한번 워밍업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화기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화 효소도 잘 분비하고 소장이나 위, 운동성이 또 좋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에너지, 칼로리와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칼로리에만 집중하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 이거에만 집중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00칼로리짜리 그런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것만 이제
계속 먹습니다. 그럼 인체는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나 또 영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기아 상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모드로 몸이 바뀝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먹을 수는 없겠죠. 저칼로리를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순간 몸은 드디어 이제 영양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장 모드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이 음식이 계속 공급받지 못할 때 많이 먹고 나서 저축을 해놨다가 또 못 먹을 때를 대비하는 이런 몸의 항상성의 원리에 의거한 거죠. 따라서 저칼로리만 계속 먹게 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살은 빠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을 뺀다라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소모했던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탄수화물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고서 꾸준히 운동으로 살을 뺐다 할지라도 운동을 줄이는 순간, 또 운동을 멈추는 순간 또 살이 찌는 몸은 또 기억을 하고 또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와 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잘 맛있게 먹으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보충을 하면서 심폐호흡이나 혈액순환이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시고 또 운동 몇 시간, 물론 하루에 1시간 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평생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범위 안에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간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칼로리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어머니 지인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렇게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체질이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한 60kg 이상까지 많이 찌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거의 체중과 몸 형태가 거의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저와 함께 간 건강을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는 정말 마음껏 아주 맛있게 드시거든요. 배부르게. 그런데도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아침에 저희는 늘 과일을 먹는데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에 집중하기보다 간에 집중하면 결국 지방 대사를 하는 것은 간이거든요. 간이 점점점 튼튼해집니다. 독일의 막스것은 의사도 모든 이 생명체의 건강의 축은 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이 건강이 무너진 이유도 간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이 건강해진 간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간 건강이 무너졌다는 신호고요. 이 간 건강을 회복하면 역시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서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지는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가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가 아니고요. 먼저 간 건강을 신경 써주시면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로 간을 해독한다라는 개념은 식후 과일이 아닌 식사 과일, 식전 과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디저트 문화가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왜냐하면 식사 중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김치, 나물, 여러 가지 고기,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당과 또 식사 중에 먹은 섬유질 만나서 이 위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장기간 이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그 가스가 몸에서 발효라는 거는 당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로 바뀌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또 지속이 되게 되면 지방간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한국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함께 식후 과일 습관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후에 드시면 독이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 과일 또는 식전 과일, 식사 전에 먹는 마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이거부터 바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양이 들어오고 또 빠른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왜 해독이 잘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게 좋은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주고 또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바로 물과 같이 9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맹물이 아닌 거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식물 영양소,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아주 영양이 가득한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에 있는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급 수분을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결국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약 70% 정도를 해독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양한 음식물의 대사산물도 해독하고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들도 해독을 하게 되는데, 해독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과일 속의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급 비타민과 고급 미네랄, 이게 해독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간 건강과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심 저녁을 드실 때도 식전 과일을 한 접시를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전 과일을 먼저 드시게 되면 이 속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당 에너지원도 같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이 쌀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쌀밥이 또 비만의 원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좋은 수분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먼저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드시게 되면 자연히 이 해독도 좋아지고 또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루에 2끼 과일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2끼까지는 저는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유인원의 주식이 과일이죠. 이 유인원들이 먹는 식사법과 거의 비슷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극이 안 되고 몸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또 비만 세포를, 체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식사 전에도 한 접시 과일을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루에 2끼까지 과일 식사를 하는 방법,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과일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저는 과일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하루에 거의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몸이 이 쉬는 동안에 자가 포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몸이 젊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 몸에 맞아서 쉽고 편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들은 괜찮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에 한 번 먹는 한 끼 식사에 굉장히 과식을 하기가 쉽고 그동안 안 먹었으니까 먹어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저는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신다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좋은 수분,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 성분들이 간의 해독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간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맛있게 먹으면서 또 배부르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너무 좋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저는 선택권을 드리고, 좀 참기 힘들고 그래도 좀 아침에 에너지를 얻고 싶다, 또 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꼭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저도 살이 찐 경험이 있는데요. 한 5kg 정도가 한 달 정도 만에 증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너무 이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운동 이후에 밥을 2공기 먹는다든지 빵을 막 3개씩 먹는다든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막 집착적으로 먹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헬스장에서 어떤 분들 하루에 이번에 운동을 통해서 정말 살을 쫙 빼야지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막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3, 4시간 운동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랫동안 살이 쪄왔고 염증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굉장히 더 떨어지게 되고 더 지치게 되고 이후에 오히려 아팠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설계해야 됩니다. 건강이 약한 상태에서는 장시간 걷는 거나 뛰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다 이럴 때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칭 정도, 또 제자리 걷기 정도의 가벼운 몸에 좀 유연함을 주고 근육을 약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운동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에 너무 또 바깥에서 요즘 또 맨발 걷기가 너무 또 유행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밖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이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입니다. 또 혈관 수축이나 또 체온이 또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들은 굉장히 삼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설계할 때는 내 체력에 맞는 운동, 몸이 좀 약하다 그럴 때는 지나친 운동 설계를 하기보다 가볍게 시작해서 체력이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 운동도 같이 좀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몸이 뭔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뇌에는요, 뇌 시상하부가 있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분비를 해줍니다. 만약에 배가 너무 고픈데도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먹지 않음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식욕 중추가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이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주면서 먹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배고픔이 만족이 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또 안 좋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생명에 꼭 필요한 음식 섭취를 하면서 살이 찌지 않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촉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느냐, 이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고기를 과식하기도 하고 빵을 과식하기도 하고 쌀밥을 2-3공기 과식하기도 하고 또 가공식품 햄버거, 피자 그리고 배달 음식들, 치킨 이런 것들을 과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음식들은 과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일로 과식하는 거, 채소로 과식하는 거 어떤가요? 과일, 채소로 과식하기는 어렵죠. 과일, 채소 안에는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라는 것이 같이 공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먹으면 정말 배가 불러요. 제가 1kg 이상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1kg까지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500g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 생각보다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일 500g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효소라는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식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죠. 고기나 빵이나 쌀밥이나 이런 음식들은 다 조리가 됐고 양념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효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배부름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특징들을 보니까 효소가 많은 음식은 과식하지 않게 돼요. 효소가 적은 음식은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 결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체는 효소가 충분해야 여러 소화, 대사, 그리고 잠재 효소로 인해서 여러 생명작용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드시게 되면 자연히 과식이 되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늘어날수록 이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염증이 증가하면 몸은 당연히 염증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하는데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늘면 음식으로 또 우리가 쉽게 보상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은 누구나 몸이 싫고 또 내 마음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먹는 걸 찾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른 이런 빵 이런 거 많이 먹게 되죠.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면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먹기 어렵죠. 뭐 과일 채소를 드시는 분들보다는 배달 음식,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수록 나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고 또 몸에서 염증이 늘어나서 이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두 가지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케토제닉이라는 것은 인체 에너지원인 케톤을 사용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우리 몸은요,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다 알고 있는 포도당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밀가루,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과일이나 또 녹말 음식에도 바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포도당이 없을 때는 또 인체는 지방을 태워서 만든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극, 이누이트 이런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동물의 내장과 지방, 살코기들을 먹으면서도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도당이 없을 때 인체는 지방이 공급이 되면 바로 지방을 통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유 속에도 포도당도 있지만 지방도 같이 있습니다. 당과 지방이 인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인체는 일단 당이 있을 때는 당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당이 없을 때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탄고지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아주 낮게 먹고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가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을 5%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70%, 80% 그리고 나머지를 20-30%를 단백질을 먹습니다. 근데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 개발된 그 배경이 뇌에 이상이 온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당 대사보다 케톤 에너지를 썼을 때 이 뇌의 발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한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태워지는 원리를 발견하면서 저탄고지 식사법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옵니다. 브레인포그라고 해서 멍해지는 현상도 오고 마치 금단 현상처럼 당 떨어졌다라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게 몇 번은 괜찮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질리거든요. 느끼한 맛 때문에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좀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고기와 옆에 지방이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고기 다이어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고기는 많이 먹게 되면 인체 내에서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기 다이어트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런 오일들, 식물성 위주의 건강한 지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대한 이제 많이 저도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를 같이 먹게 될수록 몸이 피곤해지면서 또 노폐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케토제닉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성 지방으로 바로 견과류에 있는 지방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고기 위주의 이 지방과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기능성 이제 영양 보충제를 영양제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은 그래도 늘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원래 본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 블루베리나 키위나 오렌지 같이 당분은 적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식사,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탄,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탄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로 견과류를 한 접시 100g에서 120g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견과류는 마카다미아, 아몬드, 이런 호두 이런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산패된 이 견과류는 정말 맛이 없고 몸에도 좋지 않아요. 신선하게 볶아진 견과류 또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면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100g 이상 먹게 되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책을 아침과의 습관 책을 쓸 때 탈고를 앞두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쌀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견과류로 케토제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케톤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견과류를 120g씩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뇌는 계속 깨어있고 졸리지 않고 식곤증이 없이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제가 22시간까지 깨어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탈고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와 이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저당도 과일로 선택을 하시면 탄수화물의 함량이 2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지방이 또 많죠. 지방으로 인해서 몸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케톤식을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그런 몸의 변화와 또 뇌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열매 케톤식도 역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빨리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이상은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일시적으로 열매 케톤식은 바쁠 때 또 이 순간에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 작가나 수험생 그리고 일정이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직업 프리랜서 이런 직업들을 하실 때 이동하면서도 먹기에 좋고 굉장히 간편하고 몸에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살이 찌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살찌고 이걸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증상은 현대인들에게 늘 가지고 있는 불편한 부분인데요. 몸에서 피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것은 피로는 우리가 간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피로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을 간에서 다 해독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소가 증가하고 있고 염증이 많이 늘고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인체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간단히 한 끼 식사만 해도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독소가 눈에 보이냐,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이 계신 적도 있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소만 마셔도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셨지만 내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갑니다. 한 끼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한정식 식사를 해도 몸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대사산물이 생겨서 그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과하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또 산소의 찌꺼기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좀 불균형적으로 식사를 했다거나 과식을 했을 경우 대사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찌꺼기들, 또 나도 모르게 먹은 그런 가공식품들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품 첨가물들,
또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인다면 당연히 독소로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부종이 생기고 기능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5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없으면 몸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처가 나서 여기가 빨갛게 노랗게 염증이 생기고 빨개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단순한 염증 외에도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혈관의 염증, 또 조직의 염증,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염증을 미세염증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은 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살이 찐다는 것, 몸에서 지방세포 그 외에도 독소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한다, 살 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가 풍부한 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만인들의 몸속 효소 상태를 봤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효소가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있으려면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효소가 많아야 되고,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효소는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까요? 가장 중심적으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에 대해서 합성, 저장, 변환시키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육을 합성하고 근육 단백질을 늘리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중심에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튼튼해야 지방이 분해되고 근육 합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고기만 먹었다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었다고 근육질의 몸이 되면 매일 삼겹살 먹으면 우리가 다 근육질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섬유가 점점 확장이 되도록 몸에서 잘 합성이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돼 하면 단백질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몸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간 건강에 집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근육이 합성될 수 있도록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이 튼튼해지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돼요. 가공식품은 다 간을 망가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첨가물들이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버섯류 이런 식물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단에 반드시 식사로서 과일을 먹는 습관, 또 밥을 드실 때는 채소를 또 콩이나 버섯을 많이 곁들이는 습관, 이게 바로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는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하게 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식은 치킨, 피자, 양념이 많은 그런 음식 반찬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또 빵이나 고기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과식을 하기가 쉬워져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탄단지가 많고 양념이 많이 돼 있고 굽거나 튀긴 조리 상태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안 돼요. 어떤 음식이냐?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채소 샐러드로 과식이 잘 되나요? 네,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식의 원인은 이렇게 굽고 튀기고 양념을 하고 이런 음식들에는 공통적으로 효소라는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식이 안 되는 음식들을 보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효소가 가득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생명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생명의 중심에는 바로 효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금세 효소가 보충이 됐기 때문에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의 원인은 효소 부족, 효소 결핍이다. 조리된 양념이 많은 음식들, 죽은 음식들이 과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식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살아있는 형태. 살아있는 음식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생선, 회 이런 걸 말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요리한 그런 생선보다는 살아있는 회가 효소가 많이 있죠. 살아있는 음식은 먼저 식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과일도 끓이거나 보통 과일을 말리거나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먹게 되죠. 수확한 과일, 사과, 오렌지, 귤, 배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일을 하루 식사에서 500g 이상 1kg까지 드셔주시면 폭식과 과식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쌈채소를 드시거나 또는 채소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그리고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방법, 들깨나 참깨나 아마씨 같은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수록 폭식하지 않고 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바다에 있는 해조류, 버섯류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주도의 이제 해녀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데도 해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이 없습니다. 네,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해조류, 살아있는 건강한 그런 해산물을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들 하십니다. 과식과 폭식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밥상,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